매트 밑으로 단단히 넣어진 시트를 잡아당기고 있는데 히토미가 말했다. 히토미, 있지. 우리도 늑대 소년처럼 해보지 않을래? 치치, 뭐? 늑대 소년이라니? 치치가 재빨리 시트 안으로 들어가며 되물었다. 히토미, 그러니까 서로 거짓말을 하자고. 치치, 왜? 히토미, 왜라니? 그냥 재미로. 치치는 히토미를 무시하고 푹신한 베개를 툭툭 쳤다. 히토미, 서로 한 가지씩 거짓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그저 거짓말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 그런데 무슨 규칙이 있어야겠다. 아, 그래. 아까 당신이 말한, 그러니까, 그게 뭐였더라?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했든가 뭐든가. 치치, 슈페리얼? 치치이는 주먹으로 숨을 죽인 푹신한 베개에 머리를 대면서 말했다. 히토미, 그래. 그거를 규칙으로 삼자. 뭐라는데 그걸 규칙으로 삼자는 거야? 그러니까 편견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아닌데 편견이 있으면 용서할 수 없는 거짓말 같은 거? 그 히토미가 얘기하는 거네. 다시 얘기해줄게. 그래. 그걸 규칙으로 삼자. 그러니까 편견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아닌데 편견이 있으면 용서할 수 없는 거짓말 같은 거. 치치, 왜? 그러니까 재미지. 게임이라니까, 게임? 치치,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 치치는 언뜻 슬쩍 히토미를 건네다보고는 차갑게 내뱉었다. 그리고 난폭하게 시트를 어깨까지 끌어당겼다. 차가운 시트가 와인 때문에 뜨거워진 뺨에 닿았다. 내가 아까 잘못 얘기했다. 거짓말 게임이 얘네가 그러니까 편견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게이라던가 뭐 그런 게 글쎄 편견 아무튼 지금 게임 규칙이 나온 거 보니까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나 봐. 지금 게임 규칙이 편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뭐 그런 걸 전제로 거짓말 게임을 하자고 그런 거였어. 응. 편견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아닌데 편견이 있으면 용서할 수 없는 거짓말 같은 거를 게임으로 하자고 그런 거야. 히토미, 아직 자지 마. 히토미는 아무래도 취한 모양이다.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로 오더니 마치 매일 밤 이야기해달라고 조르는 후미키처럼 치치의 어깨를 흔들었다. 치치이는 오늘 가하라의 신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가하라 씨가 제게 늘 말했어요. 두 분 같은 부부가 되자고. 언제나 거짓 없이 흉금을 털어놓는 부부로 살자고. 두 분과 만나고서 처음으로 이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등을 돌렸는데도 히토미는 계속 어깨를 흔들었다. 치치이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일어났다. 치치이, 알았어, 하자. 그만 흔들어. 히토미, 진짜? 자, 그러면 당신이 먼저 해. 근데 단순한 거짓말이면 소용없어. 알았지? 치치이에게 히토미가 잔뜩 은석을 부리며 말했다. 치치이, 알았어, 알았다니까. 근데 이게 게임이면 말이지.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거야? 히토미, 맞다. 그러네. 상대한테 더 큰 충격을 주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치치, 그걸 어떻게 알아? 히토미, 그거야 서로 얼굴을 보면 알겠지. 누가 뭐래도 우린 젊은 커플이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이상적인 부부니까. 히토미는 농담처럼 돌려 말하며 스스로 자기 말에 웃음을 흘렸다. 치치의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히토미 역시 가하라 부부의 환대가 기뻤던 게 틀림없다. 치치,
자, 그럼 시작해볼까? 말한다. 거짓말. 해버리지 뭐. 치치이가 귀찮다는 듯 말하자 히토미가 잠깐만 하며 황급히 침대에서 창가 의자로 돌아갔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가 생겼다. 치치이, 됐어? 히토미, 됐어. 치치이, 나는 젊었을 때 남자랑 동거한 적이 있어. 상대는 여장을 한 게이였어. 한동안 함께 살며 용돈도 받았지. 거짓말 같은 건 입만 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상대를 놀라게 할 이야기 정도는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히토미는 처음에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 그리고 치치이의 거짓말이 당돌하게 끝을 맺자 그에 이어 다른 거짓말을 아이고. 그에 이어 다른 거짓말을 어디지? 잠깐만. 그에 이어 다른 거짓말을 기다리는 것 같은 매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 자꾸 키보드가 잘못 눌려서 엔터키가 막 눌려가지고. 치치이, 이게 끝이야. 치치이가 말했다. 금방이라도 경련이 날 것 같은 얼굴에 애써 무표정한 표정을 지으면서 히토미, 거짓말이지. 순간 말문이 막혔던 아내 히토미가 서둘러 평정을 가장했다. 히토미, 아, 그렇지. 거짓말이지. 거짓말인데, 어, 치치, 그렇지. 거짓말이지. 치치도 황급히 말했다. 히토미, 어, 알았어. 히토미는 점점 더 당황해하고 있었다. 치치, 맞다. 이번엔 당신 차례야. 치치가 재촉했다. 히토미, 아, 어, 치치, 어이 빨리 해. 묘한 침묵이 계속되는 게 두려워 치치이가 다시 재촉했다. 히토미, 어, 음, 그러니까, 그래. 나 말이야. 젊었을 때, 히토미는 거기서 말을 끊었다. 그리고 가만히 자신을 보고 있는 치치의 시선을 피했다. 히토미, 음, 나 젊었을 때 딱 한 번 아저씨한테 몸을 판 적이 있어. 이름도 모르는 뚱뚱한 아저씨였어. 한번 직접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했어. 히토미의 말에 치체이는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이지? 라고 내뱉을 뻔하다 서둘러 그 말에 삼켰다. 둘은 잠시 서로를 쳐다봤다. 히토미, 무슨 부지? 히토미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하, 뭐, 치치, 그렇지 뭐. 치치도 지지 않으려는 듯 히토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팽팽한 신경전에서 먼저 손을 든 치치이가 돌아놓으며 의자에 앉은 히토미에게 등을 돌렸다. 잠시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다. 만약 여기가 집 침실이라면 도망갈 곳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공기조차 조밀한 호텔 방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고조된다. 치치, 예. 내 말은 진짜로 거짓말이었어. 치치가 짐짓 밝게 이야기했다. 히토미, 나야말로 완벽한 거짓말이었지.
역시 밝은 히토미의 목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다. 치치, 아, 그래. 치치이는 수긍했다. 아, 이제 자야지. 차가운 시트로 얼굴을 덮었다. 치치이는 억지로 눈을 감은 채 빨리 잠들려고 애를 썼다. 치치이, 옛날 옛적 한 옛날에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되풀이해보지만 어린 후미키처럼 쉽게 잠이 들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네가 그 회사 후배 그 가하라 결혼식장 그 가하라가 아까 가업을 잇는다고 원래 도쿄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가하라가 그 아버지가 화가자 뭐 그런 양과자점을 오사카에서 하고 있어서 오사카 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오사카 쪽에서 여자를 만나서 그 오사카 쪽에서 결혼식을 하게 돼서 이 그 츠츠이 부부가 오사카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호텔에 이제 오사카랑 도쿄는 머니까 오사카의 그 한 호텔에 머물게 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아들 이야기가 나왔고 아 요즘 우리 그 후미키 아들이 그 옛날 얘기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만 잠이 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부인이 그 우리도 그런 거짓말 게임을 같이 해보자 이러면서 둘이 그러니까 거짓말 게임을 하기로 했는데 얘네 둘 다 진짜를 얘기했잖아. 진짜 자기 젊었을 때 이 남자는 그 게이 남자랑 동거를 했었었고 이 여자는 진짜로 그 돈을 받고 몸을 그냥 궁금해서 호기심에 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걸 했었잖아. 그런 이런 거짓말 게임을 하고 이 남자가 그래서 그 부인의 그걸 그 부인이 예전에 몸을 판 적이 있었다는 걸 들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뭐 여러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얘네가 결국 이제 원래 같이 살던 부부였지만 그리고 그 전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냈었잖아. 근데 그 일이 있고 또 이제 그 다음 또 다른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남자가 일상생활에서 도피를 하게 된다 그래야 되나? 그냥 평소랑 다름없이 출근을 하다가 갑자기 핸들을 꺾어. 갑자기 핸들을 꺾어서 갑자기 핸들을 꺾으면서 처음에는 지금 돌아가면 그래도 이제 회사에 출근하는 출근길에 핸들을 꺾는 거였거든. 지금 다시 회사로 지금 만약에 뭐 30분 정도 늦었으면 뭐 차가 막혔습니다. 뭐가 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면 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는 거야.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점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오버돼서 지나갈수록 이렇게 핑계 댈 수 있는 게 커버 칠 수 있는 게 점점 이렇게 뭐라 해야지 줄어든다 그래야 되나? 근데 얘가 이제 원래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렇게 핸들을 꺾는데 핸들을 꺾고 나서 아 그럼 이렇게 해서 어디로 나는 목적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러다가 자기가 예전 아주 예전에 수학여행으로 어떤 지방에 뭐 어떤 지역에 어디 수학여행 가서 거기 바위 틈 속에 얘가 손목시계를 이렇게 둔 적이 있는데 그 손목시계가 당연히 이제 시간이 뭐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풀어두었던 그때 잊고 왔던 그 손목시계가 지금 있을 리는 없겠지만 항상 궁금했었거든. 그 손목시계가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다.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내한테도 나 예전에 수학여행 갔을 때 그냥
이렇게 뭐 어디 구경하러 단체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왠지 그냥 그 무리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혼자서 있다가 이제 애들이 이제 그거 다 구경하고 나오는 걸 기다리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바위 틈에 딱 내 손목시계가 들어갈 만한 바위 틈이 보여서 그 손목시계를 풀러서 그 바위 틈에다가 놓고 있다가 자기가 까먹고 그 손목시계를 가져온다는 걸 까먹은 적이 있었다. 이런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거야. 우연히 딱 이제 그냥 그 출근하다가 핸들을 꺾고 하다가 뭐 나 무슨 목적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수학여행 갔던 그 짐이 그 시계가 생각이 나서 아 그래 그럼 그 시계가 있는지 봐야겠다 이러면서 그 시계가 있는 곳으로 가거든. 그 부분을 읽어줄게. 아무튼 결국 이 부부는 헤어져. 그 아까 그 거짓말 게임을 하고 나서 이 치치가 이렇게 일탈 이거를 하면서 떨어져서 살게 되거든. 음. 그게 근데 진짜 이렇게 막 그런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 살면서 막 글쎄 근데 만약에 여자가 근데 버린 게 아니고 남자가 먼저 떠나는 거거든. 근데 막 그런 근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만약에 예전에 막 남자랑 근데 나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막 그러는 게 아닌 거잖아. 그 거짓말 게임에서는 서로 아 우리 무승부지 이러면서 끝난 거고 아까 그 게임에서는 막 이렇게 이 정도면 우리는 무승부지 이러면서 끝난 거였는데 근데 난 헤어지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 내 뭐 남자친구라던가 내 남편이 만약에 아 글쎄 어떡할 거야? 너네는? 너네는 만약에 나 예전에 아 그래? 근데 이미 많이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남자들은 좀 용서를 못 하려나? 그러니까 이미 근데 애도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아니지. 이 소설 남자 주인공의 친 친자식은 아니었잖아. 이미 전 남편의 아이를 같이 키우고 있던 거잖아. 전 남편의 아이를 그 친자식처럼 채채이가 키웠잖아. 나도 근데 나도 좀 그러는 건 있거든. 나도 근데 뭐 그런 거 안 물어보거나 막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막 그런 막 전 남친 얘기 해달라 그러거나 막 전 이렇게 전 여친 얘기 해달라 그러거나 막 좀 근데 궁금하긴 하지 않아? 나 그러니까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냥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나오다 보면은 전 여친 얘기 해달라고 나는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뭐 어떻게 그냥 이야기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하다가 나왔을 때 지금 아 이거 이야기 하지 말아야겠다 약간 그 내가 만났던 남자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러는데 이렇게 막 나 같은 경우는 들었던 건데 또 듣고 싶은 거야.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냥 근데 뭔가 그냥 그런 이야기 듣는 게 재밌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 그냥 알고 싶어. 그냥 알고 싶어가지고
그냥 나는 내가 승질 내거나 내가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막 그걸로 싸움을 걸진 않았는데 혹시 내가 싸움 건 건가? 밥 들어봐봐. 내가 화낸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막 얘기해달라고 졸랐던 그 남자가 나중에 막 화를 내는 거야. 근데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은 어떤 면에서 그랬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그 전 여자친구가 그렇게 바람을 폈대. 그렇게 바람을 폈는데 막 다른 남자 만나고 있을 때는 연락이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내가 이렇게 조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2주씩 연락이 안 되고 막 이렇게 연락을 씹고 뭐 이런 이야기였었겠다. 근데 그 이야기 나오자마자 어 오빠도 나한테 오빠도 연락 잘 안 될 때 뭐였지? 그러니까 오빠도라고 하면서 오빠도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였어. 오빠도 연락 안 돼, 오빠도 연락 잘 안 하잖아. 이런 거였나? 걔가 이야기를, 막 여자친구 이야기를 바람을 많이 펴서, 근데 걔가 어떤, 뭐, 다른 남자 만날 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 나오자마자, 오빠도 나한테 연락 안 해. 너도 약간, 너가 더하면 더했지. 약간 이런 식으로 나는 얘기를 했던 건데, 갑자기 얘가 완전 진짜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싶을 정도로 너는 나랑 그 여자애랑 같아? 막 약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화를 내는 거야. 어떻게 나랑 그 여자랑 비교를 할 수가 있냐고. 야, 너는 넌 지금 너무 큰 말실수를 전화 통화를 했었거든. 넌 지금 엄청 큰 말실수를 한 거야. 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이야기 네가 해달라 그래서 시작한 거잖아. 응? 이 이야기 네가 해달라 그래가지고 나는 하기 싫었는데 네가 해달라 그래서 해준 건데 너는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화를 내서 내가 너무 당황스러웠다니까. 그래서 아니 내 입장에서는 오빠가 연락이 안 될 때가 있었어가지고 그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이야기 나왔을 때 오빠 오빠 도라 그랬나? 오빠도 그런 적이 내가 정확히 막 그런 말 그게 딱 기억이 나는 건 아닌데 이런 뉘앙스였거든. 남자가 구린 게 있어서 화를 내는 게. 근데 하나는 포인트가 그건가? 너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여자를 되게 막 뭐라 해야 되지? 막 되게 쌍욕하고 막 이랬었거든. 막 바람피고 막 이랬다고. 이렇게 진짜 뭐 어떻게 구제할 수가 없는 막 XX였어 막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응? 그 여자로부터 받은 상처를 기억나게 한 거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인데 걔가 화낸 저기는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랑 너랑 똑같아 라고 말을 했던 거기 부분에서 화를 냈는데 갑자기 내가 이거 어쩌다가 했지? 거짓말에 거짓말 게임하다가 그 예전 얘기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 얘기하다가 했구나. 근데 이런 전 여친 이야기들이 계속 생각나고 또 그 얘기하는 중간에 좀 또 나도 상처받는 게 있긴 해.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사람 말을 꺼내면, 응?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사람 말을 꺼내면, 아직도 사랑을 하고 있어서? 아직도 사랑을 하고 있어서.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근데 좀 궁금하지 않아? 내가 또 얼마 전에, 뭐지? 출중한 여자라는 드라마를 봤거든? 그냥 되게 짤막짤막한 드라마인데, 천우희 씨 나오고, 조정치 씨 나오고, 막 이런 거였는데,
거기서 그 조정치 씨가 천우희의 전 남친으로 나와. 근데 천우희가 완전 꽐라가 돼가지고 이제 대리기사를 부르잖아. 근데 조정치가 전 남친이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남자친구 막 꽐라가 되든 안 되든 남자친구네 집에 남자친구가 혼자 살아서 남자친구네 집에 자주 갔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날도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목적지를 얘기를 못한 자기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술에 취해서 진짜 잘못 목적지를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 기사가 당연히 이 여자는 그 전남친 집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해서 이미 단골이었던 거야 천우희가. 그래서 조정치네 집으로 대, 대리기사가 실어다 줘 천우희를. 천우희는 그리고 그러니까 술이 너무 껄러가 돼서 그냥 우리 집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조정치네 집으로 들어가. 조정치네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기네 집이라고 근데 이제 그걸 생각을 했나 봐. 친구가 야 너 치맥 사온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그 천우희는 같이 동거하는 그러니까 여자 친구가 있었어. 근데 나 지금 집으로 이제 술자리 끝나고 들어가고 있어. 뭐 치킨 사갈게. 뭐 아이스크림이었나? 아이스크림이었구나. 아이스크림 사갈게. 내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참을 지나다 안 오니까 친구가 천우희한테 야 너 어딘데 왜 아직도 안 와? 이러니까 천우희가 나 지금 집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집에 벌써 들어왔지. 친구가 너 지금 집에 없는데 뭐야? 그러니까 얘가 딱 이제 딱 주변에 보니까 전 남친 집인 거야. 응. 전 남친 집이어서 뭐지? 진짜 뭐야? 이러면서 빨리 가야겠다. 아직 거기 집주인이 안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조정치가 새로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그 들키면 안 되잖아. 그 여자한테도 조정치한테도. 천우희가 빨리 숨어. 그러니까 아씨 막 이러면서 옷장 있는데 막 이런데 숨어. 그러고 이제 그 천우희랑 조정치랑 대학교 썩 동아리 무슨 수화 동아리에서 만나가지고 둘 다 수화를 할 수가 있었어. 처음에 이제 조정치랑 그 여자랑 이제 그 새로 만나는 그 사람이랑 이제 잠자리를 뭐라 지 드라마상이라서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조정치가 잠드는 뭐 그런 조정치 그거 코 골고 잠드는 막 이런 게 나와.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장면이 이렇게 딱 조정치가 코 고는 걸로 딱 이렇게 돼. 그러니까 천우희가 지금 이제 잠들었으니까 나가야겠다 하고 이제 막 주섬주섬 챙겨서 이제 잠들었으니까 나가자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소개말로 저 여자 너무 궁금하다. 저 여자 얼굴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이제 전 남친이잖아 조정치는. 근데 조정치 옆에 있는 여자 얼굴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조정치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내 전 남친의 현 여친 얼굴이 어떤 여자를 만나길래 약간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야. 내가 빨리 나가야 되지만 너무 궁금하다. 지금 쟤네도 지금 꽐라니 술을 많이 마신 상태니까 조심 잔다 막 이러면서 그 여자 얼굴을 막 볼라 그래. 그러니까 근데 궁금하지 않아? 그게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래야 되지? 모르는 게 나은 건가? 그러니까 알게 되면 자꾸 근데 생각이 나긴 해. 응? 그러니까 내 남자가 전에 누구를 만났는지 알게 되면은 진짜 계속 내가 전에 만났던 사람의 전 여자친구는 연예인이었거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 검색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뭐지? 그냥 궁금해 그 여자가 그 여자의 어디가 좋았을까? 약간 원래 다 그래. 만약에 뭐 이렇게 나처럼 검색할 수 없는 사람이어도 만약에 SNS는 요즘은 그런 거 있으니까 이렇게 막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그런 걸로 그런가? 나도 모르게 약간 좀 약간 빈정거리는 게 있나?
난 빈정거리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언니면 그것도 빈정거린 거일 수도 있겠다. 너도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게, 그치? 내가 어떻게 보면 오빠도 약간 그런 식으로 했다 그랬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빈정거림으로 들렸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빈정거림? 이게 뭐라고 그냥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지? 빈정거린다는 표현이 맞나? 그냥 물어봐. 뭘 그렇게 소심하게 대범하게 그냥 담백하게 알고 싶다고 하고 물어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이렇게 전 여자친구 얘기해줘. 그러면은 얘기를 해주잖아. 걔 뭐 걔는 뭐 이랬고 그 여자 어떤 부분이 좋아서 그렇게 좋아했대? 약간 막 이렇게 어, 뭐, 뭐 어떤 이렇게 뭐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뭐 마음에 들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런 상황들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된다는? 연락 안 되는 건 너도 그렇구만 정도 같은데. 몰라, 근데 나 너무 그때 되게 심하게 화를 내가지고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또 막 말실수했구나. 별거 아닌 걸로 되게 화를 좀 잘 내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게 나 같은 내 성격 자체가 좀 난 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긴 하거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저렇게 화를 내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 사람한테는 별거였던 거니까 그렇게 화를 낸 거겠지? 전 여자친구한테 헤어질 때 자존심이 많이 상했나? 그 여자가 되게 바람을 많이 펴서 헤어졌대요. 어쨌든. 응. 왜 화내는 줄 알아요? 항상 화낼 때마다 기 잡으려고 하는 거라고. 난 항상 근데 기가 죽어 있었던 것 같아. 내 기가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너무 별거 아닌 걸로 화를 내니까. 네, 다시 책 읽어줄게. 87페이지. 손목시계는 없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치치이는 여기 니코로 수학여행을 왔었다. 다들 국보 네모리 네코를 보러 갔을 때 그는 아무 이유 없이 무리에서 벗어났다. 그렇다고 일행에서 훌쩍 떨어져 혼자 돌아다닌 건 아니었다. 요메이몬을 나오자마자 있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무료하고 따분해서 손목시계를 쳐다봤다.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받은 세이코 시계로 이미 가죽 벨트는 땀에 절어 색깔이 변해 있었다. 그곳에 손목시계를 풀어놓았다. 정확히 말하면 벤치 뒤에 있던 바위 틈에 자신의 손목시계를 놔두었던 것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저 바위 틈이 손목시계 모양과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틈에 쏙 들어간 시계를 보며 치치이는 무척 만족스러워했다. 그런데 그대로 그곳에 손목시계를 두고 와버렸다. 오랜 시간 그곳에서 일행을 기다린 탓도 있다. 저 사람? 이 치치. 놓아두었다는 것을 잊었을 뿐 아니라 놓아두고 왔다는 것조차 잊었다. 치치이가 자기 손목에 시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관광버스가 니코를 떠나 다음 목적지인 도쿄에 도착했을 때였다. 이후로 손목시계를 새로 살 때마다 니코에 두고 온 손목시계를 떠올렸다. 몇 년에 한 번꼴로 생각한 덕분에
니코 도쇼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 잊었어도 손목시계를 두고 온 장소와 틈이 있는 바위 모양만큼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말했다. 그런 게 여태 남아있을 리가 없지. 치치. 하지만 관광객들이 벤치 뒤에 있는 바위의 그 안쪽 틈까지 굳이 들여다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자신도 이미 없어졌을 것이라고는 생각했다. 관광객이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해도 니코 도쇼구는 세계 유산이니까 부지런한 청소부가 있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어딘가에서는 아직 남아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 아침 출근하다가 충동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을 때 머릿속에는 니코 도쇼구도 물론 손목시계도 없었다. 충동적이라고 하면 뭔가 뜨거운 감정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겠지만 오늘 아침 실제로 느낀 감정은 매우 냉정하고 침착한 것이었다. 핸들을 꺾는 순간 직원 하나가 실종됨으로써 회사에 소동이 일어날 것도 곧장 집에 연락이 갈 거라는 것도 연락을 받은 아내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빛이 떠오를 것도 그리고 곧 자신이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다. 심지어 사이드미러로 뒤를 확인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차선을 바꾼 후 지금부터 충동적으로 들어가려는 수도고속도로의 정체 정보까지 확인해 둔 터였다. 수도고속도로에 들어와 자동차의 흐름을 타고 달리기 시작했을 때 치체이가 무심히 내뱉었다. 아무 생각 없이라는 말이 꼭 충동적인 건 아니네. 회사에서 처음 연락이 온 것은 9시 15분쯤이었다. 공교롭게도 아직 수도고속도로의 정체에 묶인 상태여서 차는 미야케자카의 입체 교차로 위에 있었다. 지금 전화를 받으면 둘러댈 변명거리는 있었다. 머리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핸들을 꼭 쥐고 있는 손이 도무지 조수석에 던져놓은 휴대폰 쪽으로 뻗어지질 않았다. 수도고속도로가 꽉 막혀서 들어올 때는 텅 비어 있었는데 사고가 난 것 같아. 전화를 받지도 않으면서 그런 변명거리를 차례로 떠올렸다. 평소대로 전차를 타고 출근했다면 충동적으로 핸들을 꺾을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자 옆자리에서 계속 울려대는 벨소리가 왠지 비난처럼 들렸다. 오늘 오후에 항로 확인차 가와사키에 갈 계획이었다. 최근 신입사원인 이즈미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가와사키나 키사라즈에 가야 하는 날은 전철 대신 자가용으로 출근하곤 했다. 시계 남기고 오는 게 상징이 있는 거냐고? 나 그 시계 남기고 온 거에 상징이 있다고 생각은 못했는데 또 시계에 남긴 거에 상징이 있다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시계니까. 책 읽을 땐 그 생각 못했는데 듣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옆자리 휴대폰이 조용해지자 갑자기 길이 뚫리기 시작했다. 잠시 라디오를 켜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차선도 바꾸지 않고 그저 액셀레이터와 브레이크만 번갈아 밟고 있자니 어느새 하코자키 제이시까지 와 있었다. 회사에서 두 번째 전화가 온 것은 그때였다. 이번에는 핸들을 쥐고 있던 손이 조수석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렇게 애써 뻗은 손으로 치치이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그때 마침 도호쿠 자동차 도로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그렇지, 행성지를 정해야만 해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로 가고 싶다든가 하는 생각은 없었다. 그렇다고 해도 행성지는 필요할 것 같았다. 도호쿠 자동차 도로로 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앞에 달리고 있던 차가
우연히 센다이 번호를 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자동차 도로 입구인 가와구치 JC까지 가는 차는 가끔씩 정체되긴 했지만 그런대로 잘 빠졌다. 톨게이트에서 티켓을 받고 다시 악셀을 밟았다. 차 안에는 계속 라디오가 켜져 있었다. 그제야 깨닫고 차체인은 라디오를 껐다. 그러자 아스팔트를 달리는 타이어의 진동이 시트 밑에서 전해져 왔다. 120km의 속도를 유지하기로 정한 뒤 느린 차가 있으면 차선을 바꿔 추월하고 빠른 차가 뒤에서 다가오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선을 양보했다. 이상하게도 자신이 추월한 차는 모두 나이가 든 남자가 운전하는 것 같았고 반대로 자신을 추월해간 차는 모두 젊은 남자가 운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물론 확실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추월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추월당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다. 이상한 걸로 따지면 이건 역시 이상한 일일 텐데. 도호쿠 자동차 도로를 탄 것까지는 좋았으나 특별한 목적지가 있을 리 만무했다. 그렇게 다가오고 스쳐 지나가는 몇 개의 녹색 표지만 바라보다가 스스로 깨닫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자신이 나스 인터체인지로 빠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도 목적지가 결정되자 갑자기 숨쉬기가 편해진 것 같았다. 충동적으로 핸들을 꺾어버린 순간부터 정체된 수도고속도로, 그리고 도호쿠 자동차 도로까지 마치 자신이 한 번도 숨을 쉬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생각해야 할 것은 많았다. 아내와 아이가 있는 셀러리맨이 갑자기 아무 연락 없이 늘 있어야 할 길에서 사라진 것이다. 그저 차선 변경을 위해 핸들을 45도 왼쪽으로 틀었을 뿐이지만 기껏해야 45도밖에 안 되는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다. 부장과 아내의 얼굴이 어른거릴 때마다 다음 휴게소에 들러 연락해야지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작 그 45도의 핸들을 꺾을 수가 없었다. 하스타 휴게소에서 한유 휴게소, 한유 휴게소에서 산호 휴게소, 도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보다 이미 전화해도 소용없어 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다. 30분 정도 지각하는 거라면 어떤 변명도 가능하다. 1시간 지각이라도 적당한 변명을 댈 수가 있다. 하지만 3시간이라면 어떤 변명으로도 충분하지가 않다. 거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필요해진다. 마음속으로 나스 고원에 가자고 결정했던 목적지를 갑자기 니코로 바꾼 것은 일상의 길에서 벗어난 그 3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온통 시간만 생각하고 있었던 탓일지도 모른다. 그때까지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니코우츠노미야 도로라는 글자가 15년 전에 두고 온 손목시계의 기억과 함께 갑자기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츠체이는 우츠노미야 인터체인지에서 니코 우츠노미야 도로로 들어왔다. 핸들을 꺾자 나스 고원에 대한 흥미가 완전히 사라졌다. 애당초 나스 고원에 가고 싶어 갑자기 일상의 길에서 벗어나 핸들을 꺾었던 것이 아니었다. 바꿔 말하면 핸들을 꺾었기 때문에 나스 고원으로 가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목적지를 니코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온통 손목시계만 생각하게 되었다. 성난 부장의 목소리도 아내의 탄식도 하나도 마음속에 들이지 않은 채 바위 틈에 놓아둔 손목시계만 생각했다. 땀이 배어 가죽 밴드는 색이 발해 있었지. 처음 몇 개월은 너무나 소중하게 다뤘다. 그러다 어느 날 교실 건물벽에 부딪혀 유리 표면에 상처가 무수히 생기게 됐다. 손가락으로 여러 번 문질러 봤지만 이미 난 흠은 없어지지 않았다. 일단 흠집이 나자 서서히 함부로 다루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험하게 다뤄도 그 시계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징조도 없이 갑자기 속이 메슥메슥해진 것은 니코 입구에 거의 다 왔을 때였다. 치체이는 급히 핸들을 꺾어 지나칠 뻔한 휴게소로 차를 몰았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는 문을 발로 걸어 차듯 열면서 밖으로 뛰어나왔다.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었지만 이미 늦었다. 다행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에는 차가 거의 세워져 있지 않았다. 텅 비어 하얀 선만이 가득한 주차장에 뱃속에서 나온 내용물이 튀었다. 아침에 먹은 마멀레이드 맛이 났고 코 속에는 홍차 냄새가 났다. 휴게소 매점에서 생수를 2병 샀다. 한 병으로 여러 번 입가심을 하고 다른 한 병은 마셔버렸다. 차로 돌아와 의자를 뒤로 젖히고 창문을 연 채 담배를 피웠다. 여보떼기 삶이 퍽퍽한 아재들은 공감이 가는 면이 있을 듯. 1년에 한 번쯤은 공식적으로 가출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너 결혼도 안 하고 너 이, 어리지 않나? 너 20대 중반 아니었나? 너 결혼 안 했잖아. 결혼했어? 아재였어? 그래? 음. 아씨, 이거 읽었던 것 같긴 한데 내 헷갈려서 다시 읽을게. 휴게소 매점에서 생수를 2병 샀다. 한 병으로 여러 번 입가심을 하고 다른 한 병은 마셔버렸다. 차로 돌아와 의자를 뒤로 젖히고 창문을 연 채 담배를 피웠다. 뿜어낸 연기가 창을 통해 하늘로 퍼져갔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한참을 바라보고 있자니 하늘이 조금씩 내려오는 것 같았다. 고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무렵, 그때도 어디를 가고 있었는지 아버지와 둘이 꼭 이런 식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머문 적이 있었다.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힌 아버지는 지금 나처럼 창밖으로 연기를 뿜어댔다. 그렇게 이것저것 욕심내지 말고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해봐라. 아버지가 갑작스레 말했다. 순간 무슨 명문인지 몰라 시트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찌푸린 얼굴을 쳐다봤다. 너처럼 이게 하고 싶다 저게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시작해놓고는 결국 곧 실증 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법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을 이었다. 그제야 아버지가 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2주쯤 전에 스체이는 아버지에게 미국 고등학교에서 1년간 공부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순간 스체이는 아버지의 눈에서 번쩍 빛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눈빛에 격려라도 받은 듯 어떤 수속을 거치면 유학을 갈 수 있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했다. 스체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영어 성적이 좋지 않아서 현행 교환학생 제도에는 절대 뽑힐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1년에 달랑 5명 정도만 뽑는 데다 시가 아니라 현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가망 없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유학을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본 바로는 갈 수 있는 곳은 뉴욕이고 치치가 유학 가이드북을 가리켰다. 아버지는 곧바로 그 가이드북을 낚아채서는 마치 자신이 유학이라도 가는 듯이 잔뜩 기대에 찬 표정으로 두꺼운 잡지를 넘겨봤다. 아버지의 표정에 대답이라도 하듯 잡지에는 단풍에 둘러싸인 보스턴의 고등학교 사진이 넓디 넓은 잔디밭에 세워진 LA의 고등학교 사진이 실려 있었다. 홈스테이할 곳은 도쿄의 유학원에서 확실하게 알아봐 준댔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아버지 옆에서 치치이가 몇 마디 보충 설명을 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서예, 회화, 수영 클럽 등 하고 싶다고 하면 뭐든지 하게 해준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 대신
당시 유행하던 게임 등에 쓰는 돈은 한 푼도 주지 않은 채 그런 건 한꺼번에 해치우는 거야 라며 1년에 한 번 춘분 휴가로 떠난 여행지 여관에서만은 한밤중까지 온종일 게임을 실컷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들이 유학 가고 싶다고 하면 놀라긴 해도 반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학 잡지의 페이지가 마지막 요금표에 다다른 순간 페이지를 넘기던 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물론 이미 고등학생이었던 츠츠이도 자기 집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었다. 시내에 임대 빌딩을 몇 채나 가지고 있는 시미즈네 같은 부자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고교 진학을 포기한 이치산네 같은 집에서 자란 것도 아니다. 아버지는 잡지를 던져버렸다. 츠츠이는 무슨 말이든 하려고 했지만 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유학에 필요한 200만 엔이라는 돈이 푼돈이 아니라는 정도는 츠츠이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자란 집에서 그 돈이 이렇게 간단히 거절당할 정도로 거금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다못해 좀 더 적어도 5초라도 아버지가 고민했다면 츠츠이도 이렇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잡지를 내던진 아버지가 방에서 나가자 갑자기 츠츠이는 정체 모를 공포감에 휩싸였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희망을 무조건 단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했던 것이다. 만약 정말로 유학을 가고 싶으면 제대로 일본에서 대학을 간 다음 다시 생각해봐라. 휴게소 주차장에서 아버지가 츠츠이에게 말했다. 다시 유학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아니 그보다도 유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았던 츠츠이는 그저 예, 알았어요 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게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이야기가 계속 그러니까 막 과거, 현재 이렇게 막 섞여 있어. 이건 또 고등학교 이야기였잖아. 그러다가 이제 얘가 그 아까 손목시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어쨌든 그 니코 그쪽으로 틀었잖아. 다시 그 이야기가 나와. 100페이지. 벤치는 사라졌지만 기억 속의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츠츠이는 자갈을 밟으며 그 바위 옆으로 재빨리 다가갔다. 바위 뒤쪽으로 달려가려는 순간 문득 발을 멈췄다. 그리고 눈을 감고 생각했다. 만약 있다면 절대로 있을 리가 없지만 혹시 그 손목시계가 있다면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이대로 어딘가로 도망가 버리자. 그곳에 있을 리 없는 손목시계가 없었다는 사실에 낙담한 것은 아니지만 있을 리 없는 손목시계가 역시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도망친 도쿄가 더 멀게 느껴졌다. 토산품 가게 주변에서 커피라도 마실까 생각했지만 어떤 가게도 쓸만한 커피를 내놓을 것 같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단념하고 차에 올랐다. 여기 뭔가 약간 좀 우와 약간 싶었던 부분 있지 않았어? 그곳에 있을 리 없... 다시 읽어줄게. 여기 부분만 다시 읽어줄게. 눈을 감고 생각했다. 만약 있다면 절대로 있을 리가 없지만 혹시 그 손목시계가 아직 그곳에 있다면 정말로 모든 걸 버리고 이대로 어딘가로 도망가 버리자. 그곳에 있을 리 없는 손목시계가 없었다는 사실에 낙담한 것은 아니지만 있을 리 없는 손목시계가 역시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도망친 도쿄가 더 멀게 느껴졌다.
토상품 가게 주변에서 커피라도 마실까 생각했지만 어떤 가게도 쓸만한 커피를 내놓을 것 같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단념하고 차에 올랐다. 102페이지. 이거 대포 만들었구나. 102페이지. 한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호텔 로비로 들어가니 큰 괴종시계가 있었다. 시계바늘은 이미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갑에서 휴대폰을 꺼내 조심조심 전원을 켰다. 전원이 들어오자마자 벨이 울릴 것 같았으나 다행히 벨은 울리지 않았다. 물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부재중 메시지 표시가 있었다. 지체인은 크게 한번 심호흡을 한 뒤 메시지를 들으려고 휴대폰을 귀에 댔다. 26건의 음성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다. 나처럼 평범한 회사원이 무단 결근을 할 경우 하루에 26건의 메시지가 들어오는구나. 마치 다른 사람 일처럼 생각됐다. 첫 번째부터 7번째 메시지까지는 부장과 회사 동료에게서 온 것이었다. 농담 섞인 목소리로 치치이 선배 어디로 사라져버린 거야? 라고 남긴 메시지가 있는 반면 어쨌든 전화라도 한 통 해줘 라며 잔뜩 심각한 목소리로 남긴 메시지도 있었다. 8번째부터 10건 정도는 아무 말이 없는 무언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거의 1분 간격이었는데 이 무언의 메시지는 아마도 아내에게서 왔을 것이다. 갑자기 사라진 남편에게 분명 그녀도 할 말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갑자기 사라진 남편이 아직 아내에게 할 말을 찾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언의 전화 뒤로는 또 회사에서 온 전화였다. 단순히 치치이의 안부를 묻는 것에서부터 쿠제 산업 서류가 없어서 그러니 연락하길 바란다와 같은 급한 용건도 있었다. 그런 메시지 뒤에 마침내 아내 히토미가 목소리를 남겼다. 히토미. 괜찮은 거지? 히토미는 그저 그렇게만 말했다. 실제로 이유가 필요했다. 이대로 집에 돌아간다고 해도 또 회사로 돌아간다고 해도 뭐든 모두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필요했다. 그저 8시간 동안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 것이지만 여기서 이제까지의 인생을 아니 앞으로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를 찾지 못한다면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지 못할 것만 같았다. 자신이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고 여기 봐봐. 자신이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고 어떤 심정으로 1살 반 된 아이가 있는 히토미와 결혼했으며 어떤 생각으로 일하고 있는지 세세히 털어놓지 않으면 결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수록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추억담이나 아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부간의 문제, 회사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다. 물론 때로 아내와 다투기도 한다. 그리고 물론 일을 할 때 위 언저리가 뻣뻣해지는 듯한 상황에도 종종 부딪힌다. 하지만 오늘 아침 갑자기 핸들을 꺾은 것은 그런 구차한 이유가 아니라 뭔가 더 큰 무언가, 그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무언가 때문이었다. 치치이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눈앞의 낡은 괴종시계를 쳐다보았다. 째깍째깍.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시계추는 지금이라도 금방 떨어질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지금 천천히 정지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결코 떨어지지도 멈추지도 않는다. 째깍째깍. 그저 묵묵히 시간을 가리킨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